네, 국제 금값이 간밤에 이제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자, 과연 금값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여전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금 관련한 콘텐츠 자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뵀을 텐데요. 스테이크스 대표시죠. 또 골드플레이션 저자 조기원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값도 금값이지만 우리 조 작가님 몸값도 금값이야. 요새. 처음에 저는 이름 보고 어떤 예쁜 아가씨인가 했더니만 근데 아니 진짜 이거 어제 이제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3,500달러 갔다 올라섰다가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윗꼬리가 휙 달리긴 맞아요. 달렸습니다. 네. 이제 뭐 4,000달러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금값 어떻게 보세요? 이 최근 들은 너무 가파른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22일에 이제 또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라 약간 이런 예. 식의 뉘앙스가 많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간밤에 또 금값이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어저께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는 예. 스콧 베센트가 예. 이제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다시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폭이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IB들이 금값을 4,000불, 트로이 온스당 4,000불을 전망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는데 예.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같이 커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금이 가장 빛났던 시기인 1970년대를 연상케 하다 보니까 1970년대는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오호, 예.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금값의 큰 상승세가 그때를 연상케 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4,000불을 전망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탈세계화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달러화 자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달러 지수도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달러화 약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은 서로 역상관관계, 즉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큰 자산인데 그래서 금이 가장 또 수혜를 보는 자산이다 이렇게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금거래소가 발표한 국내 금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순금 한 돈이 이제 69만 원에 육박할 정도고 실제로 이제 돌잔치 한 돈 못해 갔네요. 지금 70만 원이 넘어요. 그 가공 세공비까지 붙으니까 한 돈 맞습니다. 하려면 70만 원. 이거 모아서 해야 돼요. 모아서 해야 돼요. 돌잔치 가려면 한 7, 8명이 같이 해야겠네. 모아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지난 2월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 뭐 품귀 현상에다가 또 그 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이거 있듯이 또 금 시세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일단 최근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국제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매번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세를 기준으로 볼 때 2월에 있었던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만 거의 20%가 비쌌던 그 현상이 진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저희 현장에서 네. 보면 원자재 시세만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시세가 더 저렴해요. 예. 네,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금을 팔러 오는 공급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우리 비트코인에서도 그랬고 지금 금도 그렇고 저 뭐 주식시장에서는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지. 주식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코인이나 금 같은 데서 그러게요. 유독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제 시세보다 비싼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공급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금방 옆 나라로 수출을 하던가 이런 형태로 금에 대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일단 금 가격이 뭐 3,400불이다, 3,500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선물 시세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실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 내가 뭐 금반지도 사야 돼. 어떤 기업들은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 또 금을 사야 돼. 이런 예. 실물 수요가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물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이제 선물 시장 간의 가격 괴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실물 수요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치솟고 반대로 공급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 수요가 적을 때는 지금처럼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디스카운트되는 그런 영역도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투자 뭐 이미 오래 전에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왜 우리 그 중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도 그 사고 파는 거를 그렇게 뭐 당근에서? 뭐 당근이든 뭐든 간에 어떤 플랫폼이든 그래요? 뭐 여러 오.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살 때 사실 부가세도 또 있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살 때 팔 때 시세 차이도 꽤 있잖아요. 네. 문제 없는 거예요? 일단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도 있고 뭐 예. 공인비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좋을 때는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네. 그 말은 즉 사자마자 15% 손해를 본다는 손해를 거죠. 보고 시작하네. 네. 네. 그리고 좀 심할 때는 25%까지 나다 보니까 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그런 중고 시장에서는 이 살 때랑 팔 때 중간 정도에서 보통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손해가 없다 보니까 이 개인 거래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인 거래의 장점은 그런 부분이지만 또 단점은 뭐 사기나 절도, 가짜금 뭐 이런 이슈들이 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인 거는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 업체에서 이제 뭐 감정을 다 해주니까 여기서 거래하는 게 가장 유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뭐 번쩍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서양 격언도 있습니다만 네. 얼핏 봐서는 물은 금인데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깨물어 봐야 됩니까? 까봐야 됩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석을 대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시금석이라고 해서 금을 가볍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비파괴 검사기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몇 초면 뭐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도 다 판단이 가능해서 그런 중개 업체나 뭐 저희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요즘 금 감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네,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혹시 될 것 그게 어디서 훔친 작물이면 네. 문제됩니까? 작물일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중고 시장에서 특히 작물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뭐 가격이 원자재 시세만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원입니다. 예. 근데 뭐 55만 원에 올라왔다. 어. 누가 봐도 이상한 가격이지 아하.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정당한 가격에 샀는데 그게 작물일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조사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 사고 팔았다고 뭐 잡혀들어가는 건 아니다 말씀이죠? 네네 몰랐다는 가정하에요. 몰랐다는 가정하에. 네. 이렇게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갑자기 금캐기에 나섰다고.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영국에서 그 폐쇄됐던 그 광산도 되살려서 지금 채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고 베트남에서도 금광 10여 곳을 무더기로 발굴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발굴해도 채굴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새로운 금이 채굴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채산성이 없었던 금광들이 이제 채산성을 회복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금을 다시 캐려는 시도가 많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게 실제로 공급까지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하다는 뜻이고요.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지금 금 매장량이 한 5만 5천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금을 한 3천 톤 정도 캡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한 20년 안에 이제 금이 고갈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캘 만한 금강이 별로 없다. 그래서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왜 저렇게 안 믿기죠? 20년 내에 금 고갈될 것이다. 석유 문제 때문에 저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맨날 20년 내에 이제 석유 다 고갈된다고. 네. 그래서 대학 갈 무렵에 석유 다 떨어졌나 싶으면 네. 여기저기 콸콸 나오고. 네. 그때도 또 뭐 몇 년 후면 석유 없다 했는데 네. 쉐일을 퍼낸다는 도 네. 이제 안 믿기로 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왜 영국에서 다 금 빼가지고 뭐 미국으로 가네 마네 네. 골드러시 이른바 네. 지금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서 이 금에도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네, 예. 어마어마한 금이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명 골드러시라고 부르는 예. 이 현상이 지금은 트럼프가 그 관세 항목에서 금을 면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려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많이 줄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오히려 다시 스위스가 금의 정령과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그런 허브라고 많이 불려지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유출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금의 어떤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골드러시는 많이 진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추가해서 하나만 더 궁금한 거요. 네. 그 왜 일론 머스크가 그 뭡니까 켄터키주의 그 포트녹스에 네. 금 보관하고 있는 네. 거기에 실제 한번 금 실사 한번 해보겠다. 네. 어느 정도 있는지 진짜 금인지 네. 그 얘기가 나오더니만 글쎄 뭐 여기저기 무슨 뭐 저항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너무 까다 보면 너무 많이 알면 또 다칠까봐 싶어서 그러나 그 얘기 또 네. 쑥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 포트녹스에 금이 예.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냥 단순히 금이 없는데 숨기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 예, 첫 번째는 진짜 그냥 까봤는데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어허. 두 번째는 금이 있는데 그 금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미 다 팔려서 다른 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주장.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그 금이 겉에만 금이고 안은 텅스텐일 것이다. 그럼 도금이잖아요, 도금. 그렇죠, 맞죠. 그런 이제 세 가지 주장이 다 난무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이런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갑론을박이 있다. 네,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뭐 어떤 가설이나 음모론이 나돌 것 같으면은 네, 그냥 덮어두는 게 낫겠네요. 덮어두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맞습니다.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은 계속 증명을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아니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뭐 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은. 뭐 은값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금하고는 완전 다른 금은 이제 귀금속이고 은은 네. 좀 산업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당연히 저평가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은은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뭐 100년 정도만 차트를 겹쳐봐도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서로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특성이 네, 있죠. 네.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사이클에서 은이 항상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금 사이클에서 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네. 요즘 뭐 관세 이슈니 뭐니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산업 수요가 급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그렇죠. 우려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 가격이 상승한 거에 비해 은 가격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 사이클에서는 어차피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를 텐데 지금 금보다 더 적게 오른 지금이 되게 그 은이 엄청 저평가고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도 되게 커졌고요. 그리고 은 가격의 저평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가 금은비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금값을 은값으로 나누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한 5,000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기원전 3,200년경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대략 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은 100대 1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평균에 얘가 다시 회귀할 것이다. 즉 지금은 100대 1까지 벌어진 건 은이 매우 저평가인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 그런 추측도 같이 존재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이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하셨는데 네. 산업용 뭐 주로 어떤 데 쓰인다는 겁니까? 은은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전기 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은이 구리에 비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체로 구리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요즘은 5G, 인공지능 이런 아. 첨단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태양광, 전기차에 은이 또 많이 들어가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백금은 안 움직여요, 가격이? 백금 같은 경우에도 금 가격을 기본적으로 추종해서 비슷하게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백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가 생각을 하면 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얼리고 두 번째는 그 디젤 자동차의 내연기 그 내연 필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어허.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얼리 쪽을 보면 이 백금이라는 게 어쨌든 귀금속 주얼리들은 남한테 좀 보여지고 예, 싶은 예. 게 큰데 백금은 찾고 가면 얘가 은을 찾는지 백금을 찾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금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주얼리 쪽에서 줄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세계가 아무래도 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가 뭐 전기차, 가솔린차, 디젤차라고 하면 디젤차가 제일 환경 오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 백금에 그래서?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조 작가님 나오신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때 이거 한 2000, 그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시세는 한 2017년부터 났는데 이 팔라듐. 네네. 그러다가 얘가 이거 뭐 거의 뭐 주식하고 비슷하게 같이 네. 꺾이고 나서 요즘은 맥을 못 추는데 이 팔라듐은 어떤 거예요?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네. 귀금속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귀금속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과 함께 또 가격의 상관성은 금과 되게 비슷해요. 다만 얘의 산업 수요는 가솔린 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백금은 디젤차, 그다음에 그 팔라디움은 가솔린 차인데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그 가솔린 차가 환경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나으니까 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탄탄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더 넘어서 수소차로의 전환까지 생각을 한다면 팔라듐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요새는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팔라듐 말씀 주셨으니까 백금도 나왔고 네. 흔히 우리나라 말로 백금이라고는 하지만 그 귀금속에서 그 하얀 거는 플래티넘이고 네. 그다음 화이트 골드는 노란 금에다가 그 팔라듐 같은 걸 섞어서 입힌 걸 화이트 골드라고 아, 하는 그래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네. 게 백금과 화이트 골드를 네. 좀 이제 혼용해서 많이 그러니까요. 쓰는데요. 네. 화이트 골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에다 니켈을 탑니다. 아. 그럼 이제 하얀색 모양이 나오는 금이고요. 네. 백금은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아예 네. 원소 기호가 다른. 원래부터 네. 하얀색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백금을 영어로 옮기면 화이트 골드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주얼리에서 쓰이는 그 아, 하얀색은 그렇구나. 플래티넘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참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이게 헷갈리죠, 많이. 옛날에 저는 과학 시간에 금성을 영어로 골드스타라 했는데 네. 그랬다가 틀렸는데 뭐라고요? 태양계 금성 네. 네. 골드스타라고 예, 하셨다고. 골드스타 금성사 골드스타 시절에 텔레비를 보다가 그랬는데 화이트 골드 나 여태 백금인 줄 알았네. 아니요, 귀금속에서 백금 플래티넘. 네. 그 플래티넘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저희가 뭐 어디 영화관 등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맞아. 플래티넘 가격이 금값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매장량도 플래티넘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공하기가 힘들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도가 넘어야 녹는데 네. 금은 1000도 정도면 재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플래티늄은 가공비는 많이 듦에 비해서 금값보다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이 여기 금 반지가 있고 플래티늄 반지가 있으면 플래티넘 더 비싸요. 네, 플래티늄이 더 비쌉니다. 네, 조금씩 더 비싸고. 어쨌건 두 주얼리 모두 귀금속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점이 있고 네. 화이트 골드는 이렇게 베끼면 노란 금이 나오는 게 화이트 골드. 아, 강해 이런 쪽으로 아주. 아니 근데 시간도 없지만 네. 지금 금이 이렇게 치솟다가 지금 윗꼬리가 휙 달렸는데 네. 지금 이거 사도 됩니까 이거 금? 금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은 네. 금 가격에 있어서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그런 파월 압박으로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다가 예. 스콧 벤센트 이야기 한 예. 번에 또 가격이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금에 대한 투자 여전히 매력적이고 저도 4,000불 이상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금을 사더라도 한 번에 내 모든 자산을 아하.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그런 변동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